사실은 우리가 패권 경쟁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뭐 전략 경쟁 이런 말들을 쓰고 있지만 이게 그레이엄 앨리슨이 destined for war에서 전쟁이 일어날 게 뭐 운명이 지어졌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그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은 패권이 넘어가서 세력 전이가 일어날 때 적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게 한국의 역사였기 때문에 일본의 도요토미가 통일하고 명은 가라앉을 때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명청이 중국에서 바뀔 때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또 일본이 다시 성에서 청나라는 약해질 때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뭐 그것이 지금 현대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 근대적인 국제 질서가 있었던 시절하고 지금 현대 국제 질서는 다르고 또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핵이 있는 시대에 미중이 과연 전쟁을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모두 다 느끼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굉장히 그 틈새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느 편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요받는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그 선택을 압박을 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가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에 있어서도 미중 경쟁이 강화되면서부터 중국의 기술을 쓰지 말라든지 중국의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다시 재편하는 데 들어오라든지 하면서 그것도 선택을 강요당하고 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어느 쪽으로 잡는가라는 것까지도 미중 경쟁의 구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코앞에 닥친 현실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거의 오늘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을 세 가지 분야로 조금 나눠서 외교안보 분야, 그다음에 경제통상 분야, 과학기술 분야 이렇게 세 분야에 나눠서 현재 어떠한 양상의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의 원인은 뭐고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선택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미중 경쟁은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미중 관계 전문가이신 우리 정재호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다음에 국제 통상 문제에서 전체 국제 질서의 변화를 미중 패권 경쟁의 시각에서 해석해줄 우리 또 안덕근 교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시고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전략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신 그 박상욱 선생님께서 미중 간의 과학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진로를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분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선생님들께서 한 15분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고 그게 끝난 다음에 저도 질문을 드리고 또 성어 토론 패널 토론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그 줌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채팅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시면은 그걸 수업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그러한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세 분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PPT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발표하실 때는 여기에서 PPT를 쓰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발표하는 동안 잠깐 내려가 계셨다가 세 분 발표가 다 끝나면 다시 올라와서 토론하는 그런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재호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요즘 미중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바쁜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과 중국이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박철익 교수께서 얘기한 대로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장 좀 가까이 되는 PPT가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두 개의 PPT는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이후에 미중 관계가 급속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2017년을 기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동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 경제와 민주 체제로 중국이 점진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믿었었고 많은 지원을 했었죠. 근데 20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미국이 내린 결론은 중국이 시장 경제 체제와 민주 체제로 수렴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접근을 바꿔야겠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자기네들 말로 그 샤프 파워, 레이리량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필리핀,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 심지어는 팔라우에까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치와 규범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별로 경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은 차이나 모델, 중국 모시, 중국 Chinese governance, 중국 양본, Chinese 모델 또는 샘플 뭐 이런 개념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중국의 가치와 규범과 가버넌스의 형식을 따를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특히 동아시아 영내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수단인 동맹의 고리를 약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지금 필리핀이고 일부에서는 한국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극도로 인식의 악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을 오랜 기간 보여주는 패널 데이터인데 이 진한색으로 표시된 것은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비율, 노란색은 우호적인 인식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2012년 정도쯤, 즉 중국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변하게 된 시점부터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역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인의 대중국 인식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기에 와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취했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소위 전 정부적 그리고 전 사회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적이라 하면 미국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다 중국에 대한 이슈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만뒀지만 한때 국방장관을 했던 셰너헌 장관은 디펜스 디파트먼트 국방부의 일은 China and China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널리 알려진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전략이 처음 나왔을 때 내용도 별로 없고 뭐 피벗 전략의 오바마 정부 시절 피벗 전략의 트럼프 버전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제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나온 인도 태평양 전략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지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부족하다고 여겼던 중장거리 육상 발사 중장거리 미사일 그 조약에서 미국이 작년 8월에 탈퇴하죠. 그리고 벌써 1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미국은 개발할 수 없고 배치할 수 없었던 육상 발사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아마 과학기술 경쟁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화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전에는 쫑싱도 있었고 이제는 뭐 다양한 SNS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캠페인들을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의 그 지난 4년의 치적과 관련해서 많은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 20년쯤 지나서 최소한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긍정적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레이건 대통령의 8년의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접근이 궁극적으로 소련의 붕괴를 야기했다라고 하는 평가와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2020년 현 시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돌연히 찾아온 코비드-19, 이건 굉장히 그 대표적인 비전통 안보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인명이 달려 있고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식 말을 빌리자면 동조공지, 같은 배를 타고 거친 풍랑을 거쳐 헤쳐나가기를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협력하고 있지 않고 하드 시큐리티 부분이나 다른 이슈에서 아주 치열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WHO와 100몇십 개국이 함께 협력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참여하는 코백스 프로그램에 미국과 중국은 각각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독자적인 백신 치료제 개발과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비전통 안보 문제, 특히 퍼블릭 헬스 문제는 국가 간의 협력을 추동한다고 봐왔었는데, 코비드-19을 통해서 바라보기에는 미중 간에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규범과 가치의 경쟁이 보다 더 첨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국가 주도의 위기 관리 체제와 민간 시장 주도의 위기 관리 체제의 근본적인 승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코비드-19 사태가 다 끝나고 나면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가치와 규범의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과 또 미국과 중국을 지지하는 서로 다른 국가군들이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콘라드 아데나우 재단에서 작성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가치와 규범의 문제에서 굉장히 최전선에 선 문제가 홍콩과 신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의 민주 체제를 이제 지지하는 나라들과 반대로 중국의 홍콩 정책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각각 지지하는 결의안들을 제출했습니다. 또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반대하는 국가들과 지지하는 국가들 역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이런 것을 내어나왔습니다. 이 그림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바로 영국이 대표 발의국으로 중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낸 것에 서명한 국가들을 표시하고 있고요. 빨간 표시는 홍콩 또는 신장 또는 홍콩 신장에 다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표시합니다. 당연히 수적으로는 중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꼽자면 초록색 국가가 더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 영향력과 이 세력의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개의 중요한 문서와 중요한 발언들을 통해서 미중 간에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 있는지를 조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최초의 백악관이 내놓은 국가안보 보고서의 맥을 잇는 중국만 다루는 보고서가 금년 5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그야말로 대중국 전략 접근 정책에 대한 끝판왕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또 포식 경제, 그리고
수종주의 세력으로 적시하고 지금까지 미국 지난 20여 년의 미국 정부의 그 접근은 잘못되었고 앞으로 미국은 힘에 기반한 중국 다루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후에 전인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외교부 장관 국무위원이죠. 정부 차원, 정부 당 쪽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외교를 맡고 있는 가장 고위급인 왕이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미국의 어떤 세력들이 미중 관계를 하이제킹했다. 따라서 미중 간에는 여전히 협력의 여지가 남아 있다. 다만 미국이 끝까지 중국을 압박할 경우 여기에 구치, 골기라고 써 있는 중국은 끝까지 배짱을 가지고 붙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7월 8일 날 국무부에 의해서 발표됩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역시 앞서 얘기한 5월 20일 문서의 대부분의 중요한 골간 내용들을 반복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력의 우세를 통해 영유권 주장하는 것을 미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미국이 대변할 것이다. Speak for its allies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왕이는 중국과 미국의 싱크탱크 논단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앞서에서는 어떤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미국 친구들이 미중 관계를 하이제킹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으며 미중 간의 협력의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디펜시브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미디어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왕이 부장이 스피치의 말미에 쓰고 있는 이 두 개의 사자성어입니다. 베이공스인, 즉 잔안 그 벽에 걸려 있는 활이 잔 속에 술잔 속에 뱀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친한 친구끼리 술을 한잔 하는데 술이 취하다 보니 벽에 붙어 있는 활이 술잔 안에 뱀처럼 보여서 친구를 믿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정신을 가진 합리적 선택을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오무지에빙, 즉 풀이나 나무가 다 병사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그것 역시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패닉하고 두려워한 상태에서 제대로 사태를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비드 근원 논쟁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1월 달만 해도 중국 자신도 몇 주 동안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었죠. 그러다 몇 주 있다가 그 말을 쓰지 말라고 하고 코비드 19이나 뭐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논쟁의 끝은 과학이 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과학이 압도적으로 강한 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치료제와 백신은 누가 먼저 개발할 것이냐? 지금 현재 중국은 상당히 디펜시브한 포스처를 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는 시진핑의 개인적인 영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볼 때 이러한 전술적인 후퇴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지금 현재 나오는 추세는 바이든이 되더라도 약간의 세련도가 더해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대중국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벨트웨이 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화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농담 중에 하나가 오늘은 홍콩, 내일은 대만, 모레는 동아시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력한 주권과 연관된 강압적인 제재나 행동들이 대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과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한국이 뭘 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앞으로 어떤 현안들이 등장할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시진핑 방안을 목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4년, 15년 박근혜, 시진핑에 오고 갔던 그 당시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던 한중 관계,
너무나 강력한 우정을 과시했던 두 지도자, 결국은 사드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본다면 지도자의 만남이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도자가 바뀌거나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 이익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항상 서밋 디플로마시가 생길 때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좀 냉정한 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G11 또 G10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명확치는 않지만 가입이 실제로 된다면 그 가입에 따라오는 프라이스 태그는, 가격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웨이, 지금 요즘 언론이 계속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INF,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중장거리 육상 발사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게 되면 아마도 내년 중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은 그 배치를 미국이 원하는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인지. EPN,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 즉 글로벌 밸류 체인을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이 새로 짜겠다. 그거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금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구조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엮는 쿼드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여기에 쿼드 플러스, 그래서 한국도 들어와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할지. 보다 중요하게는 2018년에 엄청난 희망과 기대로 시작됐던 북핵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 백일몽으로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소강 상태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결국 SLBM이나 ICBM의 모습을 보여야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영린을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북핵 문제에 대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계속 유예했던 결산 보고서가 날라오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근에 밥 우드워드의 새로운 책 내용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모골송연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이 없다는 말만 하면 정말 전쟁이 안 생길 것인지에 대한 정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포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을 보면 과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진솔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제대로 위에 전달되어야 하고, 그 전달된 얘기가 위에서 정책에 반영돼야 하고, 반영된 정책이 제3국에 통해야 합니다. 그게 4분의 4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지난 10년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4분의 1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대학원의 안덕근 교수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박철희 소장님과 서울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미중 문제에 관련해서 이 경제 통상에 치중을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중 간에는 경제 전쟁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의 촉발이 사실은 기술 보호 제대로 안 한다라는 그 301조가 시작입니다. 이거 하나로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번져 있는데요. 중국의 지재권 보호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럼 그렇게 놀라운 얘기냐?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지재권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면서 2017년 8월에 301조 조사를 개시를 합니다. 이 301조는 WTO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 조치를 못 쓴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치가 시작이 되고 났는데, 원래 이게 그냥 계속 갔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미국은 이 중국의 지재권 보호 문제를 WTO에 처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DS 542번이라고 하는 이 소송을 걸었다가, 걸게 되니까 유럽이 바로 나도 동의한다, 똑같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럽도 같이 소송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직후에 2018년에
이 보고서가 나오고 불법적인 기술 그 약탈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은 WTO 소송 거는 거는 포기하고 바로 일방적으로 무역 보복을 시작을 합니다. 무역 보복을 시작을 하고 나서 중국은 여기에 그대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은 그대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대응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은 맞대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불법적인 관세 부과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WTO에 소송을 겁니다. WTO 소송을 이 중국은 3건이나 소송을 걸게 되는데요. 어제 저녁에 WTO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소송을 건 이 케이스, 이 DS 543번이라고 하는 이 케이스의 판결이 나왔는데 미국이 패소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중국이 WTO 소송을 걸 때 처음에 걸었던 이 소송을 진행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이후에 중국이 계속 맞받아치는 문제를 WTO에 들고 간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WTO는 포기하고 일방 조치로 넘어갔는데 중국은 이걸 끝까지 들고 와서 WTO에서 이겼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게 미국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치를 하는 거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왜 우리가 WTO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를 보여주는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던 이유가 불법적인 기술 찬탈을 하고 그래서 미국 법을 동원을 해서 이거를 고치려고 했더니 WTO에서 우리가 안 된단다. 자 이제 WHO에서 지금 나오기로 했는데 WTO에서 공식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이제 초재기에 들어가 있는데 가트로 있는 한 50년 동안의 기간에서는 사실 이 가트라는 거는 이 공산권 국가들과의 체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서구 시장 경제권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차별적인 특혜 무역 체제를 가지고 체제 경쟁을 하는 경제적인 툴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 맞대응을 했던 코메콘과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피해를 본 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WTO가 95년에 만들어졌는데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이 붕괴한 이후에 WTO에서 가장 크게 벌어진 일이 뭐냐면 지금 한 36개 국가가 가입을 했는데 대부분이 구공산권 국가들입니다. 가트 체제에 체제 경쟁을 했던 구공산권 국가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WTO가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차이나 중국망이라고 하는 데서 이 가입 15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사실 전 세계 무역 체제, 글로벌 공급망 아니면 WTO 체제를 돌리는 중요한 이 톱니바퀴 하나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던 이 중국이 지금 아까 우리 정재혁 교수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WTO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체제 경쟁과 경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이 상황에서 한번 주목을 할 부분이 있으신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경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경제 지표, 자기 정책의 경제 성과를 주식에다가 지금 맞춰놓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밑에 있는 게 그 미국이고 위에 있는 게 중국입니다만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입각을 한 2017년부터 계속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다가 2018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미국을 보시면 이 레토릭에서는 관세 전쟁, 통산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던 그 18년에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주가가 계속 뜹니다. IT 산업이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쉘 오일, 쉘 가스로 이 중동만한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 자원이 개발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다가 이게 꺾이기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이 서로 간의 무역 보복이 좀 잦아드는 걸로 예상을 했다가 2018년 9월에 이 2천억 불에 대해서 10% 관세가 부과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이때까지도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고 이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분쟁이라는 거가 이 근본적인 이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게 2019년 5월입니다. 미중 간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서로 수사가 오가고 험한 말들이 오갔지만 그때 뭔가 합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2019년 4월에 거의 합의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가던 그것이 2019년 5월에 결국은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걸로 나타나면서 이게 왕창 꺼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미국 경제가 계속 올라가는데 중국 경제가 보시면은 2019년 후반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가 다시 꺼진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증시가 엄청나게 부양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저에 깔린 지금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무제한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 양적 완화의 효과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식의 경제 전쟁의 이 말미가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많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이 합의를 앞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2019년 초반에 합의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당시에 15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 문서 초안이 만들어졌다가 결국 합의가 깨진 걸로 좀 되어 있는데요. 그 2020년 1월에 발표된 90페이지짜리 그 합의안이 발표됐을 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연도별로 각 산업별로 어떤 거를 중국이 하겠다라는 그 합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양국 간의 무역 합의라기보다는 중국의 사실 그 주문서인데 일방적인 주문 내역인데요. 근데 이게 저 오른쪽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게 처음에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그 달성을 할 수가 없는 목표입니다.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그 중국이 미국을 수출했던 양,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양보다 30%를 더 수입을 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한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저게 어차피 합의가 이게 이행이 될 수 없는 합의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됐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통상 전문가들이 보기는 저게 80년대 미국하고 일본 간에 벌어졌던 일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고 봤던 이유는 당시에 일본이 미국 그 레이건 행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에 못 이겨서 굉장히 과격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화웨이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그 당시에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한번 꺾이게 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 일본 정부가 레이건 정부하고 합의했던 내용을 그 다음 해 레이건 행정부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 특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 있었던 통상 라인들이 당시 레이건 행정부에서 실제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은 점을 감안을 해보면 저게 아마 그 올해 있는 대선을 앞두고 그 다시 한번 이 무역 보복 조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이미 올해 저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백지수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셈이 돼 있습니다. 지난달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발표한 클린 네트워크라는 전략입니다. 클린 캐리어, 클린 앱스, 클린 스토어, 클린 클라우드, 클린 케이블, 클린 패스라고 그래서 사실 지금 디지털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기에 이 디지털 경제 전쟁 선포를 한 걸로 보여지고 중국이 들어가면 클린하지 않기 때문에 다 뺀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맞서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어서 중국에서는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왕이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과연 카운터 메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카운터 메저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기존의 과거의 경험을 보면 경제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도 있고 이따가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과학기술 경쟁을 또 설명을 해주실 텐데 경제적인 이해만 놓고 봐도 이게 80년도에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서비스 경제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서비스 무역 협정이라는 걸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비자 마스터, 플라스틱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전 세계에서 다 결제가 되고 월마트 같은 이런 거대 유통 회사들로 이 유통망이 다 바뀌고 이 항공 운수 서비스라든가 법률 서비스라든가 우리가 지금 사실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생활의 틀을 갖춘 이 서비스 경제의 형태가 80년도에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급격하게 글로벌화되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맞이해서 미국이 디지털 무역 규범을 다시 확산을 시키고 있고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패권을 지금 잡고자 하는 건데요. 이 테이블을 보시면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불과 2009년 10년 전에 세계 10대 기업이라고 뽑으면 중국에 있는 석유 기업, 미국의 석유 기업, 중국의 금융, 미국의 유통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2019년에 세계 10대 기업을 뽑아보면 10개 중에 7개가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 경제 지형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저 7개 중에 5개가 미국이고 2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전혀 전례가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디지털 무역 협정의 틀이 사실상 TPP 협정에 들어갑니다. 18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그 이커머스 챕터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일본이 주도를 해서 베트남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게 이미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TPP 탈퇴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개정한 USMCA에서 이 18개의 협정을 디지털 무역이라는 규범으로 만들어내는데 겉보기에는 18개 그 아티클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한 2배쯤 올라가 있는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미국과 일본이 상품 무역 협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상품 무역 시장을 어떻게 일본이 더 개방할 거냐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하나 더 별도의 무역 협정이 붙어 있는데 그게 디지털 무역 협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독립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는 것을 일본과 만들어내면서 지금 WTO를 통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의 토대를 갖춰 놓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이버 안보, 정부 자료 공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나 이런 내용들까지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이 체결을 한 디지털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에서는 놀랍게도 43쪽의 어마어마한 디지털 무역 협정이 만들어지면서 AI라든가 굉장히 광범위한 디지털 경제 전환 전반에 걸친 무역 협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 그 보호주의 조치를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를 늘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반덤핑 이 조치에 걸리게 되면 이게 생산 단가를 높이는 효과를 초래해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겪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에서 계속 시장을 막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변압기 같은 거예요. 변압기를 얼마 전에 국가 안보 이유로 미국에서 막았는데 이 변압기를 처음에 막았을 때는 이게 특수 철강 시장을 막기 위한 이 우회로를 막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변압기는 미국의 글로벌 그리드망에 들어오는데 이 변압기에 지금 5G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에 뭔가 심어져 있어서 이게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미국의 전력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이 문제는 심각한 국가 안보 사안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경제 통상의 내용을 국가 안보 문제로 다루기 시작을 하면서 통상적인 일반적인 무역 관계가 전부 다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산업계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 환율 문제인데요. 이제 이 문제가 환율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지금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계속 미국에서는 이제 정조준을 하고 있는데 이 환율 관련해서 중국 위완화의 평가 절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통상 분쟁이 격화되던 이 시기에 미국에서 계속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환율을 이렇게 평가 절하를 해서 한 번에 이 효과를 관세 효과를 다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보시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평가 절하된 이 상대적인 퍼센테이지가 사실은 중국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 엔화의 환율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다들 계속 쭉 최근에 평가 절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 최근에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봐도 베트남의 동에 대한 환율도 최근 지난 한 2년 동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율에 대한 위험성이 중국을 겨냥을 하고 있지만 이 한국이 같이 지금 피해를 볼 소지가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 아까 말미에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건데 지금 WTO가 만들어지는 80년대 서비스 산업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WTO로 해서 모든 국가를 모아가지고 같이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디지털 시장의 디지털 산업의 전쟁이 벌어지면서는 중국을 배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WTO를 통해서 중국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지금 얘기하는 EPN을 지금 TPP를 복원하는 틀로 만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USMCA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미국이 EU랑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EU랑 무역 협상을 지금 타결을 했고요. 지금 이 국가들의 EPN으로 묶인 국가를 보시면 TPP에서 그동안 사실 조금 관심이 없었던 뭐 브루나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칠레, 페루 이런 데 빼고 정말 핵심 이해 국가들만 모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무역 전쟁은 이렇게 판을 가르고 있는 지금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 산업계가 한국 경제계가 어디로 입장을 맞춰야 될지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똑같은 문제를 산업계에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하고 과학사 및 과학철학협동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 전공하고 있는 박상욱입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에 또 과학기술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뭐 미중 관계뿐 아니라 국제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학기술 혁신이라든지 과학기술 지식의 관점에서 미중 간 과학기술 경쟁을 한번 돌아보고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멘트가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 차원에서도 과연 선택할 수 있는 나라인지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선택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뭐 정치, 외교, 안보, 경제, 통상 그 어떤 분야보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는 미국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고요.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는 현재로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그러면 공동체적인 관계인가? 아닙니다.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좀 낮게 봤던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우리 샌드위치 위기론에서 그랬듯이 중국의 부상은 반드시 한국의 몰락을 가져오는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중 사이의 양자택일은 적어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필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좀 팩트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간 과학기술 경쟁의 양상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식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더 이상 생산 기지로 그치는 나라가 아니고요.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 혁신이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로 가져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연구 개발 지출이 세계 2위가 됐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답보 상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년 10% 이상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이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R&D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빠르면 내년에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15%면 한국이 보기에는 낮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5%라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거의 5%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GDP 대비 R&D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라서 2.15%면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15%는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R&D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하는 산업국가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SCI 논문 수는 기초과학의 역량이나 활동의 지표입니다. 사실 역량보다는 활동의 지표라는 게 더 맞는데요. 아웃풋 지표입니다. SCI 논문 수는 이미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워낙 연구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논문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논문 수는 중국이 1위입니다. 특허의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매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과학기술정책학회에서는 각국의 자국 특허는 사실은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빅마켓 특허, 3국 특허만 카운트를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3국 특허만 카운트를 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USPTO 미국 특허청 데이터인데 이 경우는 미국이 자국 특허청이 되기 때문에 미국을 좀 빼고 보시면 되는데요. 2등이 일본, 3등이 유럽연합, 그리고 4등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거의 이제 한국을 따라잡고 있어서 이 경우는 이제 미국 특허청에 특허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세계 수준의 기술이란 뜻이거든요. 거의 한국이랑 비등비등한 정도로 따라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첨단 기술 특허, 4차 산업혁명 분야, 인공지능 분야, 그 외에도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 뇌 분야라든지 드론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대부분 미국을 앞서 있습니다. 이게 니온 게이저의 신문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해가지고 한바탕 발칵 뒤집혀진 그 그림인데요. 사실 좀 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자국 특허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질적인 부분까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아직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미국이 전 분야에서 특허의 품질은 1위입니다. 어쨌든 약간 과장이 되어 있다 해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일본에서는 이 그림을 띄워놓고 중국이 1등이다 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뒤져 있다. 일본이 이제 2등도 3등도 아니고 4등이다 이러면서 일본 스스로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는데요. 약간의 과장은 있습니다만 중국이 아주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기술 수명 주기가 짧은 분야,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 기술 변화 속도가 휙휙 바뀌는 분야에서는 중국이 아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아주 오래 걸리는 분야, 바이오, 제약 이런 분야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축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도 저희 또 공대 이정동 교수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축적을 통해 따라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가파라고 그냥
인터넷 세상에서 부르는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가 또 바스라고 이렇게 불리는 굉장히 비슷한 어벽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규모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 부분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또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 CS 랭킹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만 대학을 평가하는 그 랭킹인데요. 붉은색 음영으로 처리되는 게 전부 중국 대학들입니다. 중국 대학들이 이렇게 상위에 랭크하는 이유는 아주 무지막지할 정도로 그 교수, 연구원 그리고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인해전술적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이렇게 약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논리회로나 알고리즘 중심에서 딥러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수록 무조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일반 대중의 어떤 생각과는 달리 좀 노동집약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다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선진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이런 거가 상당히 강한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산업에 활용하는 규제 또한 약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토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산업뿐 아니라 국내 정치 또 문제 그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게 여전히 맨파워 면에서 인공지능이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아직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대학 순위를 보니까 사실은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학이 지금 이 표에 보이지 않습니다. 표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제가 저희 학교에 대한 예의로 공란으로 처리했습니다. 8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숫자나 학생 숫자 등의 면에서 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과학기술, 미중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양상은 아예 이제 기술 냉전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양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냉전 시대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과학기술 관련 미중 갈등은 주로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미 제재가 들어갔고 화웨이의 경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뭐 이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라든지 백도 논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5G 이후의 통신 장비는 결국에 데이터 수집 장치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빅데이터 경쟁이다, 데이터 경제에서의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화웨이에 제재를 하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퀄컴,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화웨이에 반도체 납품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이제 중국 화웨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중국 업체한테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구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SIMC라고 하는 중국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도 제재 대상에 올릴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도체까지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의 정보통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물론 중국의 경제적인 이유 등등으로 국가 안보의 이유 등등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방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중국을 좀 떨어뜨려 놓으려는 생각을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중국은 아직까지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최대 협력국입니다. 지금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네이처 인덱스에서 피지컬 사이언스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어떤 두 나라보다 미중 간의 공동 연구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저로 쓰는 논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예를 들어 2010년대 전까지만 해도 미중은 밀월 관계였고요. 미국이 설계하고 디자인드 바이 애플, 디자인드 바이 나이키 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다 석권을 해온 게 일종의 분업 관계였고요. 또 중국 제품이 값이 싸다 보니까 중국의 공산품을 수입해서 미국 물가 상승을 억제했고요.
중국 자본이 미국 부동산이나 테크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또 자본에 대해서도 좀 또 공생 관계에 있었고 또 국채도 마찬가지죠. 또 특히 우수 인재들이 미국에 많이 유학하고 또 미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상당히 미국에도 득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크게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중국이 이렇게 고도로 시장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의 일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이제 분해돼서 그 이후로 소련식의 기술 경제 패러다임이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미국 주도의 기술 경제 패러다임으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 차이나가 쓰던 비행기가 튜폴레프에서 보잉으로 바뀌고 그런 얘기거든요. 완전히 이제 미국 주도의 기술 경제 패러다임으로 갈아타면서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었고 미국으로부터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과학기술 지식의 흐름에 어떤 종착역으로서의 위치를 자임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은 미국 기술, 미국의 과학기술 지식을 열렬히 추격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 산업 성장을 했고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라오고 특히 일자리 문제 등 또 보신 바와 같이 트럼프의 리쇼어링 운동 또 미국의 뭐 애국적 소비 운동 이런 것과 맞물려서 견제가 상당히 심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82년부터 최근까지의 한국의 R&D 투자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뭐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90년대 초까지 R&D를 별로 많이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 뒤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R&D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90년대 이전까지 전통 산업의 산업화를 마친 뒤에 우리가 연구개발 중심으로 첨단 산업 국가로 거듭나는 동안에 과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지식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미국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었고 미국의 과학기술 성과, 과학기술 지식 축적을 공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과학기술 동맹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학기술 동맹의 경우는 기초연구라든지 학문 후속세대 양성, 교수 요원 양성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의존관계를 낳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공계 교수 중에 70%가 넘는 교수가 미국 박사입니다. 중국 박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전체의 내국인 교수 중에 중국 박사가 2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정도로 이 지식 공동체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원천인 과학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첨단 과학기술 산업화를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도입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본에서 기술 도입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이전 우리가 기술을 돈 주고 도입해오는 상대국 역시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으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기술 도입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이 많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기초과학 R&D에서도 미국과의 공동 연구가 물론 2위가 중국입니다만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다른 분야보다도 과학기술 분야는 미국하고 거의 한 몸이나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산업 발전을 해왔는지 산업 관점에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철강이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이런 전통 산업 분야에서 산업화를 마무리한 이후에 90년대부터는 미국 주도의 정보통신 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이 신경제 뉴 이코노미에 사실상 편승했고요. 패스트 세컨드 전략으로서 미국이 하던 거 일본이 하던 거를 빨리 따라붙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왔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을 거쳐서 한국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고 디스플레이랑 배터리는 일본을 거쳐서 한국이, 스마트폰은 미국과 한국, 최근에 중국 이렇게 3국이 이 세계 시장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과학기술 혁신에 우리가 빨리 따라붙음으로써 상당한 성장을 했다는 뜻이고요. 또 미국이 개념 설계에 강한 데 비해서 한국은 개념 설계 역량은 다소 부족하지만 부품이나 하드웨어를 아주 잘 만드는 공정 혁신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 경제에서 반도체를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ICT 경제에서 반도체는 쌀이다.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반도체를 쌀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아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곡창지대입니다. 우리가 쌀을 아주 싸게 잘 맛있는 쌀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주는 것이죠.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같은 이 모바일 시대의 핵심 부품들도 한국이 1위 국가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은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이런 분업 관계, 공동체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흐르는 과학기술 지식의 흐름을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내재화했고 그럼으로써 중국으로 최대 수출국이 되는 위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주요 무역국들 중에 대중 대미 동시 흑자국은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하고 한국입니다. 근데 독일에 비해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 규모가 훨씬 큽니다. 사실상 중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 한국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중 무역에서 무역 수지가 그냥 똔똔 수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이 미국에도 흑자를 보고 중국에도 흑자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중국과 가까운 거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과학기술 지식의 산업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최대 수혜국이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단기간 내에는 뒤집혀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중 냉전은 아무래도 일본하고 미국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견제가 대중 경제가 계속되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버리기는 앞으로는 상당 기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발 과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지식이 일본 거쳐 한국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편하고 가장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파트너이며 쉽게 자기들을 버릴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미국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아직은 수입할 필요가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전략은 일단은 미국과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동맹 관계다. 이게 경로 우선성이 있어서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화웨이가 그러면 미국의 제재 때문에 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이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고요. 또한 적절한 인력과 시간과 투자에 의해서 기술이라는 것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화웨이가 단기간적으로는 굉장한 고통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R&D를 통해서 대체 기술을 찾을 것이고 그렇다면 완전히 망하기 전에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참여해서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10조 원 가까운 손해를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예측 모두 상당히 섣부른 예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 중국과 제휴가 있을 수 있느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과학기술 동맹국으로 보고 있지 않고 경쟁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등의 중국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의 러브콜을 중국이 받을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또 산업적인 분업 관계도 아닙니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는 동서간 흐름에 역전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한국은 아주 많은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깝다고 해서 경제가 중국이 더 가까우니까 중국을 선택해 버리겠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 붙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국이 계속 성장하더라도 한국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멘트는 굉장히 과학기술 정책하는 사람들이 하는 흔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클리셰 같은 얘기인데요. 어떤 뭐 이런 양자택일 상황에서 우리가 난처해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더욱 열심히 해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자, 이런 아주 뻔한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세 분 말씀하시는 걸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 정재호 교수님하고 안덕훈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는 대충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박사우 선생님 무슨 말씀하실까 그랬는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 우리가 3시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분한테 공통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 개별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은 지금 세 분 전부 다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으시고요. 또 미국하고 중국이 그렇게 옛날에 나쁜 관계는 아니었었는데 다른 단계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의 미중 경쟁을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게 시작기에 불과한 건지, 이미 많이 진화에 대해서 더 이상 얼마만큼 나갈지 그렇게 끝이 멀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하는 거하고, 그때 만약에 그러면은 그 엔드 포인트로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션을 해볼 때 이게 협력의 여지가 별로 없는 충돌인지, 뭐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둘이 타협점을 잡아서 어떤 중간점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경쟁인지라고 하는 걸 너무 큰 질문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외교안보 통상 과학기술로 봤을 때 어떻게 나갈 거라고 보시는지 하는 거를 조금 먼저 여쭤보고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뭐 지금 현재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50년대, 60년대까지 서로를 적으로 여겼던 미국과 중국이 70년대 닉슨 샥을 통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중국에서 이걸 페이디페이오라고 하는데요,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관계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적에 준하는 관계로, 아직은 명확히 에니미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히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주요한 문건에서 스트래티지 컴페티터다, 전략적 경쟁자다라는 말을 명확히 하고 있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수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국가로 중국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에 준하는 형태로 그 미국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과정에서 물론 이게 마치 리니어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방위로 확 퍼지면서 가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나라, 경쟁하는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이 경제 부분에서 그다음에 군사 부분으로 뭐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상정한다면 아직은 자산의 동결이나 전반적인 금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단계의 경제적 분쟁의 부분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특히 작년부터 금년까지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중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학자들도 여러 글에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로 질변, 즉 퀄리테이티브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 미중 관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에 좋아지거나 중간점을 모색하거나 어떤 절충이 될 가능성은, 중국이 예를 들면 절대 하지 않게 될 뭐 제조 2025나 이런 걸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 단기간에는 미국이 계속 이 배타적인 디지털 경제 블록을 강화시킬 거로 보여집니다. 그 아까 제가 마지막 그 발표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대로 뭐 EPN이 베이스가 될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는 형태의 이 디지털 경제 블록을 계속 만드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강화시키면서 여기다 지금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데이터 프리 플로우, 그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팅, 서버 로컬라이제이션을 금지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지금 그 중국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산업 정치의 그 국가 안보라고 생각하는 영역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금 구글과 뭐 페이스북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열려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 중국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그걸 수용한다는 거는 단기간 그 완전히 이게 산업 변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상당히 오래 갈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과연 그렇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느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지만, 지금 방향은 그렇게 밀어붙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중국이 과학기술이 더 발전함에 따라서 아마 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화될 것으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 언제 끝날 것이냐?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그 미국의 과학기술이나 경제 산업 분야에서 턱밑까지 쫓아왔던 나라를 보면은 이제 일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60년대 후반에 이미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고 80년대 초쯤 되면은 상당히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오게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사적인 영향력이 확실하게 있었고, 사실상 군사적으로 거세된 상태였고, 일본이 또 이 야심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미국을 잘 계속 그 협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 군사적으로 미국이 제어가 안 되고 있고 야심을 또 드러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끝날 것이냐? 좀 엉뚱하게도 저는 중국이 아예 더 발전을 해서 거의 과학기술력에 있어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이 되면 주거니 받거니 할 게 있으면서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선 미국이 때리는 건 중국이 맞고 있는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과학기술 외적인 것으로 보복 조치를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중국이 정말로 대등한 입장이 돼서 미국도 아쉬운 게 과학기술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생긴다면 오히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세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경쟁은 격화가 된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한테도 굉장히 힘든 선택들이 다가올 텐데요. 우선 세 분한테 두 문제 대응 말고 좀 현상에 대해서 한 두 문제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선생님께는요, 그 중국이 동맹의 고리를 약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뭐 사드의 보복 같은 경우를 봐도 거의 사실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도 그건 좋은 예가 되지만은 한미 동맹의 고리를 조금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그 한국이 미국하고의 동맹에서 비교적 약한 고리에 있으니까 한번 건드려 보는 수준인지, 중국이 한국을 그냥 순응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순치 전략 정도인지, 아니면 아예 그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장기 전략이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는 거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코비드 19 이후에 그 미국하고 중국이 popularity competition 인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이게 사실 뭐 어떤 사람은 코비드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그 떴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의 인기 경쟁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어떤 거 보이시는지 하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덕근 교수님한테는요, 아까 그냥 우리 세계 경제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쭉 잘 정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경제로 전환하는 데에서 유로그레이라운드로 오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완전히 다른 걸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EPN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서 한국을 넣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건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게 두고 있는 느낌을 둬가지고 또 미국에서 보면은 중국에 하고 이 무슨 탯줄을 못 긁고 있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전략적 모호성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과연 디지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은 미국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네트워크에 과연 제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하는 게 좀 궁금하고 한일 문제 말씀하시는 거 보고서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중국하고 우리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강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그런 환율 조작국이랄까 뭐 이런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손쓸 방법이 있는 건지 이게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하는 거 여쭤보고 싶고요. 박성 교수님한테는 AI 빅데이터에서 이제 미중하고 하면서 쭉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체제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노동력이나 샘플 사이즈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거 장기 롱텀 프로젝션을 해봤을 때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미중 경쟁력의 장래는 어떤 쪽으로 흘러가실 거라고 보시는지 하는 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경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과학기술 동맹에 가까운 정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계나 과학기술계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은 미국에 있는 거를 한국에서 과학기술을 잘 소화해서 중국한테 물건을 팔고 있는 그래서 한국이 중간에 서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득도 보고 있는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그런 과학기술 전체적인 네트워크나 과학기술 동맹 관계에서 패싱 당할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그냥 계속 한국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과 레질리언스를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계속 서바이벌하면서 살아남을 건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한국이 경쟁력이 직접 중국한테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전이 되어서 한국이 위험해질 상황도 있는 건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재호 선생님. 네, 두 질문이 약간 이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첫 번째 질문은 두 개의 세부 질문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일에 중국의 전략적 구상이 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에서 끝난다면 사실은 중국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동맹 불체결의 원칙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14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그 큰 나라 자체가 불침 항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동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중국의 구상이 아시아를 넘어선 전 지구적 패권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동맹 없이
지금까지 국제 정치의 역사를 본다면 동맹 없이 세계 패권을 가질 가능성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소련의 사례를 보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동맹 정책을 바꾸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이 진행하는 1대1로가 장기적으로 그런 동맹을 배양하는 하나의 그 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부 질문은 한국과 연관된 부분인데, 그러면 동맹의 약한 고리로서의 한국의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7년 트럼프가 집권하고 플로리다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 시진핑을 불러서 첫 두 정상의 회담이 이루어지고,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에 속한 나라였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 교수의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한미 동맹의 고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마 중국의 선호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사드와 같은 경제 제재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우리는 대중 의존도가 자꾸 뭐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우리를 미중 사이에서의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행위자로 만들 것이고, 뭐 장기적으로는 방금 그 시진핑이 얘기한 것처럼 그 새로운 중국이 구상하는 신중화 질서 속에서 하나의 부분으로서의 한반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코비드 19이 만들어내는 포퓰러리티 컴피티션에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한국의 많은 분들이, 특히 지식인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미중 간의 경쟁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숫자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UN 같은 경우도 유엔은 두 개의 구조가 있죠. 하나는 일국 일표제의 총회가 있고 제너럴 어셈블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 힘을 발휘하는 안보리의 그 구조가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앞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가면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더 인기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중국이 더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왜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민감한가? 화웨이가 거기에 그런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이 경제력이 빈약한 나라에 화웨이를 그냥 깔아줍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GPS 지금 뭐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4나라인데요. 중국의 GPS를 나라 수로 따지면 인구가 아니라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의 GPS를 쓰고 있습니다. 베이도우라고 하죠. 북두 칠성의 북두. 미국의 GPS가 아니라 중국의 베이도우를 더 훨씬 많은 수의 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편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그걸 잊어버렸네. 실제로 미국으로 가는 유학생과 제3세계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학생들 중에 숫자나 또 실제로 미국 정부가 그 재정을 지원하는 유학생과 중국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유학생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그 국가의 엘리트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과 중국, 요즘 사실 한국에서도 미국 국가 장학금을 받고 가는 유학생은 거의 없죠. 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플레이아웃하게 될 어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이어갖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WTO의 사무총장 선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결과가 이제 이런 미중 간의 그 충돌과 지금 현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EPN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지금 EPN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입장을 안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TPP를 처음 미국이 주도를 할 때 우리나라 가입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당시 우리 정부는 한중 FTA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오바마가 TPP를 대중국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얘기를 내세운 이런 마당이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절대국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었던 거고, 그때 우리는 안미경중이라는 소위 안보는 뭐 미국이랑 하되 이 경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TPP를 포기하고 한중 FTA를 선택을 했었던 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AIIB에 가입을 하고 이런 거가 벌어졌었습니다. 이미 그때 미국하고 우리가 경제 노선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드러났던 건데, 지금 EPN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요. EPN도 미국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 리퀘스트를 한 거고, 지금은 아무 실체가 없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쭉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아마 조만간에 저 트럼프 2기가 되든 아마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저게 이제 TPP를 대신하는 툴로 활용될 여지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아마 이 내용을 갖추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2기에서 저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한국이 여기서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이제 대외적으로 중립국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나 이제 이 입장이 명확하게 사실 밝혀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TPP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 지금은 양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미국 정부는 이 가치 이념 전쟁, 진영 논리로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EPN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가입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중국하고 더 이상 뭘 안 하고 가운데 있으니까 중립국이다. 아마 그때는 이미 이제 늦은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환율 문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게 그 이때까지 통상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 기업을 겨냥을 해서 미국이 만든 굉장히 과격한 조치들이 많은데,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 기업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을 해서 중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걸 다 막아보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이걸 어디다가 처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베트남이 타이어 수출하는 데다가 그 환율 조작된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확정되려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 걸려 있는 베트남의 수출 기업이 뭐냐면 금호 타이어예요. 우리나라 저 타이어 회사가 가서 수출해서 보내는 거가 지금 여기 지금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근데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베트남은 지난 1, 2년 동안 환율이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 환율 조작이라는 거는 해봐야 이게 별로 안 나오는데, 지금 테스트 케이스로 해보는 거고,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환율 조작 문제로 그 수입을 막는 조치가 이제 판도라 박스가 열릴 텐데 상당히 걱정되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산업계나 이제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철희 교수님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AI는 결국 누가 이길 거냐라는 그래서 AI는 저는 뭐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려져 있기로 AI는 자꾸 많이 사용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요. 다만 범용성은 지금 검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판 AI는 중국 내에서 잘 사용이 될 것이고, 미국판 또는 뭐 미영판 AI는 국어를 필두로 해서 전 세계 범용성이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호각지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이 이제 국제과학기술 네트워크에서 한국 패싱이 일어날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에 유학생을 엄청나게 보내고 한국 유학생이 오히려 줄어들고, 또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의 연구소가 한국의 연구소를 만들지 않고 중국으로 다 갔어요. 왜냐면 시장을 보고 중국에 맞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에 어필하기 위해서 연구소들도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대학들하고 콜라보레이션하고 이런 일이 많아서 중국하고 바로 이제 한국 패싱하고 과학기술 역량이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최근까지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미중 간 갈등 상황이 이 패싱 우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우려를 덜하게 해주는 오히려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다시 한국 패싱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서바이브 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서바이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기술 역량 측면에서 아까 그래프도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오히려 욕을 먹는데요. 과학기술계 내에서도 욕을 먹는데 세계 탑 5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추앙했던 나라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의 과학기술 지식이 더 이상 안 들어오거나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갑자기 기술 혁신이나 과학 R&D 역량이 상실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는데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정재현 선생님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욱 교수님 마지막에 역시 결론은 뭐다 이런 것처럼 자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금 마지막에 또 한국이 세계 탑 5에 들어갈 정도의 역량이 있는 나라로 성장을 했다. 그랬을 때 좀 더 자강의 길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지 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일본에서 요새 수출 규제하니까 부품 소재 장비 전부 다 한국에서 특히 저 소재 같은 거 한국에서 다 만들자 이런 지나친 자강 논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강이라고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과학기술의 자강이라고 하는 거의 조건은 어떤 거를 보시는지 정책을 전공을 하신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덕근 교수님 역시 우리 미중 할 때 제일 지금 딱 걸려 있는 게 화해잖아요. 저 박상우 선생님 그거 피해갈 길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화해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지금 한국의 기업과 정부가 걸려있는 부분이고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부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하면은 통상과 외교 갈등을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지 하는 거를 여쭤보고 싶고 정재훈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사실 인도 패시픽, 인도 태평양하고 쿼드에서 미국이 굉장히 점점 적극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역시 거의 머리를 모래에 딱 묶고서 다 입장을 안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현명한 선택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고 여기 채팅으로 질문을 해온 거는 캐시탭에 있는 분이 아까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큰 거 요새 계속 나온다 그러는데 한국도 범부처적으로 대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이럴 때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겠냐라고 여쭤본 게 첫 번째고요. 국제문제연구소에 와 계신 분이 지금 미중 간의 경제, 군사적 경쟁은 남중국해에 집중돼 있어서 그래도 당분간은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불길이 닿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상으로 이 북한의 핵 문제 같은 WMD라든지 북한이 불안정해져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같은 걸 생각하면은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가 공유돼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정재훈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우리가 한국의 중견국가의 위치를 생각을 하면 신남방 정책과 같은 외교적인 저변을 넓히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선택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러 개가 돼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마지막에 짚어주시면 되겠고요. 박성욱 선생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강 말씀드렸는데 이건 독자 생존이나 자력 갱생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소부장 사태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저 안정적으로 질 좋은 거를 납품 받을 수 있으면 일본도 좋고 한국도 좋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인데 갑자기 그 정치 논리로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상황이 야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애써 만들지 않았던, 굳이 만들지 않았던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강은 그런 불편이 초래됐을 때 그거를 크게 타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하지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이 자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이제 설이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 없이 소부장 사태를 이제 겪어내고 있는 것도 자강의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허위 문제는 아까 저 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지금 당분간은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디커플링을 시킨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은 그 소비 시장을 미국 쪽하고 중국을 나눠서 공장을 중국에 두고 중국하고 미국 쪽 멕시코를 가가지고 미국 시장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들어가지고 중국 기업하고 화웨이하고 이게 거래를 하면은 아예 이쪽에서는 사업을 접으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양당 간의 결정을 지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 디커플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 산업계는 사실 굉장히 급박하게 중국으로부터 엑소더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베트남이 사실 베트남도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갈피를 못 잡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게 양쪽에 이렇게 시장을 나눠서 했던 것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도 얼른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한마디로 딱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요즘 어디 가면 대부분의 질문이 저한테 옵니다.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 네 가지 질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군사적 대비태세, 또 하나는 영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크화된 군사협력. 이게 이제 미국 국방성이 내놓은 인태 전략의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2년 3년 동안 우리의 군사적 대비태세는 더 좋아졌을까?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만 과연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에 걸맞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지금 한일 문제에도 한일 간도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영내 국가들과 군사적 파트너십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았을 때 과연 인태 전략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은 실질적으로 반길 것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쿼드 플러스는 저는 일단 조인하고 제가 어디 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join first and calculate from within. 일단 들어가고 안에서 계산하고 결정하자. 저는 쿼드 플러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 번째는 우리나라 범부처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북핵 한반도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익의 공유가 있다. 저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미중 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아시아의 이슈일수록 미중 간 협력 가능성이 낮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데서의 미중 협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안보 이슈에서 협력 가능성 낮다. 비전통 안보는 높았는데 이번 코비드를 보니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언론엔 보도가 안 됐지만 2018년 10월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나이지리아의 반군으로부터 핵물질을 수거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한반도에는 안 생길까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북한과 북한 핵에 대한 캘큘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익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와 연관돼서 남중 국해에 집중돼 있다. 한동안은 비껴갈 수 있다 이야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관심과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연성의 문제입니다. 남중 국해는 미중 간에 붙더라도 옛날 2001년의 EP3 사건처럼 가볍게 끝나거나
국지로 끝날 가능성이 있으나 가연성이 낮다는 거죠. 일단 분쟁의 가연성이 빈도는 많을 수 있어도 그러나 한반도는 빈도는 많지 않겠지만 한번 일어나면 가연성은 토탈 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역사적 상황을 봤을 때. 네 번째는 중견국. 저는 중견국이라는 개념을 제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중견국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울지 모르나 지금 동북아에서 우리가 중견국인가요? 동북아에서 우리보다 약한 나라는 몽고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별로 쓰지 않고 중견국 얘기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게 뭐 믹탄이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믹탄 멤버가 우리를 도우러 올까요? 저는 약간 그 현실에서 벗어난 공론에 가까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한 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또 다음 그러시죠. 하나 하시죠.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제 안보 외교 쪽에 있다 보니 요즘 출장을 못 가서 외국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이슈에서는 어느 누구도 줌을 안 써요. 그리고 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서울대 자체가 줌을 쓰고 있는 건 괜찮은가요? 기술적 측면에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줌을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글쎄요. 뭐라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네, 줌에서 이제 서베일런스가 있어서 그쪽에서 뭐 누가 됐든 무언가를 들여다보거나 자동으로 어떤 워드나 뭐가 필터링이 됐을 때 갑자기 이거를 들여다본다라는 게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굳이 그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그럴 만한 말은 안 하거나 굳이 걸릴 만한 그쪽에 이제 AI가 잡아낼 만한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그 뒤로는 영양가 있는 말을 안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계속 사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여기 정재원 선생님이나 안덕 선생님 전부 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참 세미나를 많이 다녀가지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세미나리안이라고들 그러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역시 프로와 아마추어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정도 같아요. 하나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잡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빙빙 돌리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길지 않고 짧게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그 세 분이 전부 다 완전히 그 프로페셔널의 아주 모델 케이스를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 아마 우리 직접은 아니지만 아마 이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끝내겠습니다.